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바이오 관련 뉴스가 많이 보여서 좀 살펴보느라 녹화 들어간지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호기심 많은 솔비 씨의 마음을 바이오가 훔쳤군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뉴스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 왜 이렇게 핫한지 이유는 알고 있어요? 2차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과학으로 보는 세상 C가 있잖아요. 오늘도 저의 궁금증 해결을 시원하게 맡겨보겠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사업 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오뱅크를 통해 정밀의료를 실현하고 나아가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예측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도 하죠. 오늘은 한국 바이오뱅크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유전체, 바이오뱅크, 그리고 정밀의료에 관련해서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바이오뱅크와 정밀의료를 연구하고 있는 미래의료연구부장 전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저출생이나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줄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이게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바이오와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이제 새로운 기술이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바이오 경제의 중요성도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신약 개발 등의 이제 바이오 산업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는 이제 AI 반도체 기업으로 잘 알려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AI 신약 개발인 리컬전 파마슈티컬에 5천만 불 정도를 이제 투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AI 이제 신약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이소모픽스 랩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바이오를 이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이제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개발과 투자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네요. 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산업이 정말 급상승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 자원으로부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현재 바이오 산업은 의료 분야를 넘어서 농업, 화학, 에너지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기준으로 바이오 시장 규모는 2,500조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3대 수출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을 합친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한 이유는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진단 키트, 백신 개발 등의 긴급 수요가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술에 AI가 결합되면서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넘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뱅크가 어떤 개념인가요? 넓은 의미에서는 ISO 20387이라고 하는 바이오뱅킹에 관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인간,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명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재료와 그에 관련된 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검사하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체자원은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체 바이오뱅크는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조직, 세포, DNA 등과 기증자의 건강 정보, 그리고 유전 정보, 질병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체 자원은행으로서 기증자와 연구자 사이의 아네스트 브로커,
그러니까 정직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뱅크 사업은 2008년도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개설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민간 대학병원에 약 80여 개의 인체 유래물 은행이 바이오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수집이 되고 보관된다고 해서 인체 자원 은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바이오뱅크 인체 자원 은행이 최근 들어서 더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오뱅크에서 모아진 인체 자원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치료 등에 있어서 정말 이제 귀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정밀의학이라든지 인공지능 분석과 같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치료제라든지 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인체 유래물 또는 이제 바이오뱅크에서 보관 중인 검체들이 검증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유전체 정보에 있어서도 수집 및 또 유전체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생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기록의 수집 및 해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데이터들이 정말 많아지고 되게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질병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을 이제 예측하는 것까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걸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바이오뱅크에 있는 이제 인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바이오뱅크가 시행된 지 꽤 되기는 했지만 아직 좀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체 자원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수집되고 보관되는지 바이오뱅크 현장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뱅크가 대체 뭐지 궁금했는데 이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바이오뱅크는 진료 과정 중에 남겨져서 나오는 인체 유래물을 잘 처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연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곳입니다. 오, 인체 유래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체 유래물이 암 조직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말하는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인체 유래물은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가건물이 다 인체 유래물이 됩니다. 당연히 피라든가 혈액 같은 거는 물론이고 수술 때 나오는 조직, 그리고 침이라든가 이런 물질들 다 인체 유래물입니다. 이 인체 유래물을 바로 쓰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체 유래물을 기증동에서 받은 검체에 하나요. 저희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깨끗하게 분절해서 여러 연구자가 쓸 수 있도록 나눈 다음에 최대한 즉시 액체 질소를 이용한 용기에 넣어서 즉시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병리 진단 중에서 일부는 디지털 병리화라는 그런 이미지 스캔 작업을 거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인체 유래물을 기증하려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수술이나 검사 때문에 떼어지는 그런 인체 유래물 중에서 일정 부분만 떼어서 따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기증자께서 추가적인 침습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만 기증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의료진들께서 미리 선별한 대상군을 향해서 기증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기증할 될 그런 경로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 절차가 좀 달라진다면 그런 부분들로 여건이 많이 좀 바뀌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체 유래물도 제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을까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이오뱅크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기존의 모든 개인 식별번호라든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분리돼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뱅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체 유래물이 수집된 이후에 저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장은 어떻게 되나요, 뱅크장님? 인체 유래물 은행에 저장되는 과정은 크게 두 군데 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혈액을 포함한 체액은 마이너스 80도 이하로 저장되는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 검체라든지 내시경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 조직 샘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0도 이하로 보관하는 이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뱅크장님, 여기 공간이 꽤 큽니다. 어느 정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08년 뱅크가 설립된 이후에 총 12만 명 환자들에서 샘플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88만 건 정도의 바이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알은 작아서 작은 단위로 나눠서 액화질소 탱크하고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도 중요한데 사실 안정적으로 또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들의 그 등록 정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임상 연구나 이런 다국적 연구에서도 국내 샘플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론행이 앞으로 미래의학이라든지 임상의학 발전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인체 유래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기증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체 유래물을 잘 처리하고 관리해서 연구자께서 수준 높은 연구에 잘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관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바이오뱅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체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혈액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혈을 통해서 쉽게 기증할 수 있잖아요. 인체 자원도 좀 비슷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기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연구 사업의 프로토콜이나 참여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에는 바이오뱅크 사업의 목적이나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체 유래물에 관한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 등등을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신 다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보통은 혈액은 진단검사실, 그리고 조직은 수술실 등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병리과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그리고 엄격한 정도 관리를 거쳐서 장기 보관에 유리하도록 적합하도록 혈청이나 혈장 그리고 DNA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 추출하고 난 다음에 장기 보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소분해서 영하 80도, 영하 150도 이하에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하 80도에서 오래 보존되는 장기가 있고 영하 150도에서 오래 보존되는 장기가 서로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영하 80도 이하에서 보관할 때는 인체 유래물이나 검체들은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네. 특별히 세포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영하 15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체 유래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씩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 검체의 품질, 신선도 이런 것들이 장기 보존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그 활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활성이 유지되면 유지되는 대로 그리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연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체 유래물 기증, 인체 자원 기증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장기 기증은 또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다른 건가요? 근본적으로 목적에 있어서 다릅니다. 인체 자원 기증은 연구 개발 목적으로 예방과 치료, 진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고 조직 기증이나 그다음에 장기 기증은 이식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 그렇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뱅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를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관 시술 있고요. 난자 동결법 같은 그런 용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요즘은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보니 이 난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부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출산 문제나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바이오뱅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죠. 예,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을 기대되는 이제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이제 0.06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이제 추락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건데요. 최근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이제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또 난임으로 인해서 이제 임신에 어려움을 겪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제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제 난자 동결법을 택하거나 또 시험관 수술을 하는 부부들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요 보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미래의 나의 임신을 위해서 난자를 동결하는 경우가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돼 버렸습니다. 맞아요. 초기에는 이게 일부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라면서요. 처음엔 난자 동결은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 등의 시술로 사용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채취했다가 동결 보존했다가 훗날 이제 임신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임신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젊을 때 난자를 채취 동결했다가 훗날 임신에 이제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원과 출산을 미루는 저출산 시대에 난자 은행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기술들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생각해 보면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 고민들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줄기세포 또는 뭐 고령화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난자 동결이 임신과 출산을 넘어서 난자를 이용한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도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고 또 노화로 인한 만성적인 질환이나 난치병 또는 각광 가족들의 치료에도 본인의 난자를 이용한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늙은지에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더니 생리도 하고 이제 털도 다시 나는 어떤 회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늙은지에 이제 젊은지에 혈액을 주입했더니 놀랍게도 또 회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본인의 세포이기 때문에 몸에 거부 반응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또 치료와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분변을 모아두는 은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분변이요? 네,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로부터 연구 목적, 치료 목적으로 분변을 모으는 은행이 있습니다. 분변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을 연구나 치료에 이용하려는 것인데요. 요즘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되고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불균형을 이룰 때는 이제 장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대부분이 장 내에 90% 이상이 존재를 하고 그 외에 구강이라든지 피부 생식기 그리고 눈물 이런 데도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를 의미하는 합성어인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 그리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인의 분변이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 수집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체내의 면역 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난치병 치료의 열쇠가 바로 대변에 있다. 뭐 이런 말도 또 틀린 말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변이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건강한 사람의 이제 장내 미생물을 이제 환자에 이식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 중이고 또 놀랍게도 실제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치명적인 설사병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CDI라고 하는데요. 이 CDI에 대한 게 있습니다. CDI는 항생제를 좀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장내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이 죽고 이제 나쁜 세균들만 증식을 해서 이제 극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병인데 미국에서만 한 50만 명이 한 해에 걸리고 그 중에서 3만 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되게 치명적인 병입니다. 특히 이제 항생제 치료가 잘 듣지 않아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되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좀 치명적인 병인데요. 그런데 이 CDI 환자의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했더니 놀랍게도 한 80에서 90%가 완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장에 관계된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이 장에 관계된 질병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어떤 치매, 자폐증과 같은 이제 뇌와 관계된 질병들도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환경의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데도 인체 자원이 쓰인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진 바가 있을까요?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성 질환을 연구하는 데도 인체 시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유해인자인 미세먼지나 유기화합물, 성면, 잔류성 유기 농약물 이런 것들은 우리 체내에 오랫동안 혈액이나 소변에 흔적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체 시료를 가지고 환경을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또 환경 유해인자들이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자료는 환경 보건 정책을 만드는 데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뱅크에 보존된 과거의 시료와 현재 시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새로운 환경 유해인자를 찾기도 하고 또 환경성 질환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바이오뱅크와 함께 정밀의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밀의료라는 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전에 아마 맞춤형 치료, 개인형 치료 이런 말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것을 좀 더 진화된 개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은 좀 더 진화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정밀의료를 어떤 미래 전략 분야로 전망하고 임상 유전체학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정밀의료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례로는 이제 대형병원 중심으로 암이라든지 어떤 희귀 질환에 대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이제 정밀의료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정밀의료에서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데이터의 축적이 되게 중요한데 이를 이제 바이오뱅크가 이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치료의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거의 암 치료는 획일화된 어떤 표준 치료법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조직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편평 상피세포 암이니 선암이니 이렇게 이제 두세 개의 종류로만 구분해서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치료법으로 적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마다 암마다 유전체적인 특성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런 유전체적 특성에 따라서 암을 세분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가지 치료로 모든 환자마다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one size fits all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유전체적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 특성이 있는데 어떤 암 환자는 A 유전자가 고장이 났고 어떤 유전자는 B 유전자가 고장이 나고 또 어떤 암 환자는 A와 C의 조합이 또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그룹별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정밀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맞춤 의료랑도 관련이 있겠어요. 결국 이제 맞춤을 하려면은 이제 개인의 현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개인의 현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개인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을 개인의 현재 상태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질병 발병 위험을 이제 평가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맞춤형 치료,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신 이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이제 암, 심혈관 질환, 이제 당뇨병 같은 이제 만성 질환 관리에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희귀 질환 영역에서도 정밀 의료와 이제 맞춤 의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적용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건대 한 4, 5년 후에는 어떤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장 최신의 어떤 치료법을 찾는 일들, 어떻게 보면 맞춤형 치료를 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또 의료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미래 의학의 정의가 바뀔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정이 되고 있나요? 미래의학을 P4 의학이라고 합니다. P가 P4. 4개인데요. 프리딕티브, 미리 예측하고, 예측. 프리벤티브, 사전에 예방하고, 퍼스널라이즈드,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파티스퍼터리, 참여형, 이렇게 해서 P4 의학이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여적인 의료, 파티스퍼터리 메디슨은 의료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바이오뱅크에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학은 기존의 대응적 치료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P4 의학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공부하시는 예, 분야. 뭐 제가 공부하는 분야라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든 많은 변화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는 환자 유전 정보라든지 어떤 의료 기록이라든지 임상시험 결과 등 이제 거대한 양의 어떤 생물학적 또 의료적인 이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뭐 바이오 연구원들이라든지 어떤 의료 전문가들이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해서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는 이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러한 빅데이터가 임상 실험에 있어서도 이제 신약 개발에 또는 뭐 질병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환자 치료와 이제 건강 관리를 이제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약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직접 체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약 10에서 15년 가량이 소요된다고 해요. 근데 이 바이오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터 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유전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체 정보는 23쌍의 염색체에 DNA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의 약 30억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는 A4 용지 200만 장 200만 책으로 장. 치자면 한 권의 책이라고 보면 1만 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의 30억 개의 염기를 전체를 분석하는 과정을 전장 유전체 분석, 홀 지놈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20, 30년 전에는 한 개인의 유전체 전체를 30억 염기를 읽어내는 데에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렸고요. 2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2, 3일이면 되고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전체 30억 개의 염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장 유전체를 분석할 때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한 30번 정도를 계속해서 읽어내서 가장 정확한 염기의 정보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석한 개인의 홀지놈 시퀀싱 정보는 여러 가지 질환 관련성,
연관성 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바이오뱅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바이오뱅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결국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뱅크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최적의 치료 방법, 예측 방법을 찾는 정밀의학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영국입니다. 이제 영국은 지난 2006년부터 이제 2013년까지 성인 50만 명의 의료 정보, 생활 습관 및 인체 자원 등을 수집한 UK 바이오뱅크라는 것을 구축했는데요. 이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는 이제 팬데믹 대응 체계도 이제 구축해서 기존의 이 50만 명과 어떤 코로나19 검사 정보를 연계해서 이제 코로나의 장기적인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면은 호흡기 질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는 심장, 간, 장, 특히 이제 뇌까지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네, 50만 명이라는 그 바이오 데이터가 잘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바로 가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유전체 정보나 개인 정보, 심지어 검체까지 잘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가능했었고요.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는 이러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를 해서 제약사 등 민간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UK 바이오뱅크 성과에 공모받은 영국 정부는 이러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500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오뱅크의 어떤 혈액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미국은 자체 병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 병원, 대학들이 이제 구축한 바이오뱅크도 많고, 한 이제 오러버스라는 이제 바이오뱅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러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부터 이제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인종의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러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UK 바이오뱅크와 같이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 위험을 줄이고 또 희소 질환에서의 이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의 힘이 정말 굉장합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인구 수는 적지만 보유한 데이터의 량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핀란드는 핀젠이라고 하는 바이오뱅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5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건강 정보, 헬스케어 정보를 결합하는 것인데 10%를 대상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모으는 나라는 극히 이제 유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 곳곳에서 바이오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듯해요. 근데 희귀 질병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한 나라 안에서는 발병자의 수 자체가 적잖아요. 이럴 땐 세계적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뱅크는 따로 없나요? 각 나라마다 이 바이오뱅크에 대한 콜래보레이션 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러한 UK 바이오뱅크, 핀젠, 또 올로버스 리서치 이런 대규모 바이오뱅크들의 컨소시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IHCC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문적인 컨소시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 나라마다 10만 명 규모의 코호트들의 연합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희소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코호트 질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적절한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N수를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은 이제 연구자들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희소한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수가 적으니까 같이 모아서 분석을 하자고 하는 이제 컨소시엄이 또 따로 이제 GBMI라고 글로벌 바이오뱅크 메타 어널리시스 이니시티브라고 미국의 이제 그 보스턴에 있는 이제 브로드에 있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한 전 세계적으로 한 26개 정도의 이제 바이오뱅크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이제 한국의 이제 바이오뱅크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컨소시엄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N수를 늘려나가는 이제 그 공동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밀 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 미래 의학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질병 위험도 예측에는 바이오뱅크의 유전체, 의료 이미지, 생활 환경, 질병 진단 및 처방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유전체입니다. 유전체는 다른 환경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과는 달리 태어나는 시점부터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아주 빠른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합니다.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위험도 예측은 이제 바이오뱅크 데이터 이전부터 특정 유전 변이를 이용하여 수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의 경우 이제 BRCA1 유전자가 중요한데 BRCA1의 특정 변이가 있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도 BRCA1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유방 절제 수술을 유방암 예방을 위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질병이 단지 몇 개의 유전자 혹은 변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수백만 개에 이르는 유전 변이 전체를 활용하여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면 더 많은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유전체 자료를 다루기 위해 머신러닝 방법,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인공지능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을 이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다수의 유전 변이를 인공지능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4배 이상인 고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예방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상에 직접 사용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미래에는 암 또는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법 수립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체 기반 예측 모델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종 간의 차이입니다. 인종별 유전적 차이로 인해 하나의 인종에서 구축한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인종에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유럽인 중심으로 수집되어 왔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인종별 인구수와 유전체 표본수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유전체 표본의 대부분이 빨간색, 즉 유럽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럽인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적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예측력이 다른 인종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즉 인종 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특히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올오버어스 바이오뱅크는 최대한 다양한 인종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같은 동아시아인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에서 대규모 바이오뱅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비유럽인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럽인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에서 바이오뱅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인종 간의 차이를 또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 인공지능 방법 중 하나인 전이학습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유럽인 데이터에서 학습한 모델을 동아시아인 특성에 맞게 미세 조정함으로써 유럽인과 동아시아인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측 성능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뱅크 데이터가 여러 분야에서 미래 인류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인,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인을 위한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또 한국의 바이오뱅크 자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인종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바이오뱅크 데이터와 인공지능 방법이 질병의 조기 예측 및 예방을 가능케 해서 건강한 삶을 이끌 것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 나눠봤지만 바이오뱅크의 장점과 활용 방안 참 무궁무진합니다만 아직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미비하고요.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죠. 네. 이미 바이오뱅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핀란드 사례를 보면 2013년도에 바이오뱅크 활성화 법률이라고 하는 바이오뱅크 액트를 제정해서 핀란드 국민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건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7년도에 시작된 핀젠 사업은 영국의 UK 바이오뱅크와 함께 선제적으로 국가 주도 바이오뱅크를 구축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핀젠이나 UKB는 제약사 등 민간 투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특별한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핀란드와 영국의 바이오 시장으로 몰려드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외에 영국이나 미국 등도 국가주도 바이오뱅크를 구축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들을 정비했습니다.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이오뱅크에 이제 수집된 보관된 것들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뭐 조직이라든지 세포, 혈액, 중요한 유전 정보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또 정부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올해부터 이제 한국인 100만 명 유전체를 정보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이제 6천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인데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의 이제 생명윤리법, 그다음 개인정보법을 준수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절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32년까지 이제 만성질환자를 포함해서 총 100만 명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보유기관을 직접 탐색하고 이제 보유기관별로 이제 데이터 제공 신청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는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해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 비용과 탐색 비용 등의 이제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의 조기 진단, 예방, 어떤 맞춤형 치료 등 정밀의학을 위한 다양한 생물학적, 유전적, 임상적 데이터를 생성 그리고 또 통합해서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새로운 의약품, 치료품, 예방법 등 어떤 정밀의학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줄 거고요. 또 이러한 어떤 정밀의학뿐만 아니라 뭐 인구 건강 추세, 질병 발생 빈도, 헬스케어 시스템 효율성 분석 등에 필요한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공공건강관리 전략 개선 및 보건정책 결정에도 이제 기여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 치료와 국민 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 사업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스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주변 환경에 따라 투명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초대형 투명 스크린을 개발했습니다. 이 스크린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 주변 빛은 투과시키고 영상 정보는 발현시켜 스크린 너머의 풍경과 영상을 함께 구현하는데요. 기존의 투명 OLED와 달리 회로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생산도 쉽고 제작 비용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폭염이나 강추위에도 끄떡없는 유연한 필름 소재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새로운 스크린이 구현해줄 세상은 얼마나 실감이 날지 기대가 되네요. 이스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나타내는 자율주행 지도 제작에 나섭니다. 자율주행 지도란 도로의 구조와 교통량, 교차로 유형 등을 종합평가해 자율주행을 하기에 어느 정도 안전한 여건인지를 구간별로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마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구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자율주행이 더 안전한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철저한 대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이스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레고 블록을 응용해 우주기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우주국 과학자들이 45억 년 된 운석의 표토 레골리스를 사용해 레고 블록과 유사한 우주 벽돌을 개발했습니다. 이 벽돌은 지구에서 건설 자재를 옮길 필요 없이
달에서 구한 재료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연구에는 달 대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운석의 레골리스를 사용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해 고전적인 2x4 레고 블록 모양의 벽돌을 만들었죠. 이렇게 완성된 우주 벽돌은 실제 레고 블록처럼 쌓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구조로 조립도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달 기지 건설에 적합한 재료와 건설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달로 이사 가는 날이 오는 걸까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미래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오뱅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이오 빅데이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의 작고 소중한 유전 정보를 한번 바이오뱅크에 공유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이제 바이오뱅크가 만들어질 때는 정책 결정자라든지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제 관심과 참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미나 같은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아유,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특별히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바이오뱅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